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왕소금님께서 시들무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또 무서운 귀신 목격담을 많이 들려주시는 분인데요. 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소금님. 네, 안녕하세요. 왕소금입니다. 이제는 안 떨리죠, 솔직하게. 네네. 이게 진짜로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네. 자, 오늘 왕소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어떤 주제가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어떤 썰을 좀 풀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학생들 방학 기간이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겪었던 썰을 한번 들려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에게는 현실공포 이야기가 될까요? 방학은 어머니, 아버지께 현실공포를 굉장히 무섭다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러면 그거는 기본으로 이제 플러스 된 거네요. 네, 좀 다른 그래도, 이야기지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왕소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방학만 되면 항상 외갓댁에 있는 시골로 한 달 살기를 하러 갔었어요. 저희 외갓집은 몇 년 전부터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지고 많은 발전을 했지만 제가 시골을 갈 그 당시에는 정말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듯한 그런 진짜 깡촌이었어요. 특히 저희 외갓집의 형태가 요즘은 볼 수 없는 한국 민속촌에서나 나올 법한 초가집이었고 길목에 가로등 하나 없어서 빛 하나 없는 그런 어두운 동네로 밤에는 꼭 손전등을 들고 다녀야만 했던 그런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무섭지만 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었기 때문에 도심에만 있던 저로서는 방학 기간 동안 시골 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상이었어요. 네, 그렇게 이번 여름 방학에도 시골로 가게 됐는데 네. 저는 시골집에 도착해서 항상 하는 루틴 하나가 있었어요. 동네 마을 어르신분들께 인사를 다니는 게 제 첫 일과였는데 마을 노인정이나 집집마다 찾아가거나 길 가다 마주치는 분들께 자기소개를 꼭 했었는데 저기 윗집에 살고 있는 외할아버지네 막내 손녀 왕소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모르는 동네 분들이 없을 정도였고 하물며 소문을 듣고 왔다 네가 소금이니? 라고 하며 먼저 찾아와 주시는 동네 주민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골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누구보다도 알차게 방학 생활을 즐겼어요. 근데 특히 시골 같은 데는 해가 지면 하루 일과가 빨리 끝이 나서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이부자리에 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역시 온 가족이 각자 방에서 쉬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자기 전 꼭 외할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듣고 자는 편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지내시는 사랑방으로 건너가 외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엎드려서 그림 일기를 막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이길래 순간 사촌 언니가 부르나 싶어서 나가봤는데 사촌 언니가 아니라 제 또래와 같은 여자아이가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행색이 너무 남달랐어요. 왜냐하면 위아래 모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저고리와 치마로 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하얀 보자기로 된 짐을 품에 꼭 안고 서서는 저더러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여자아이였는데 그 마을에서 볼 수 없는 제 또래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반가웠고 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제가 동네방네 자기소개를 하고 다닌 탓에 알고 있는 동네 주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근데 오늘은 밤이 늦어서 못 놀 것 같아. 내일 같이 놀자라고 했더니 자꾸만 지금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당시에도 파워 J였어가지고 계획이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향해서 오늘은 안 돼. 이미 밤이 저물고 있으니까 내일 보자 라고 했더니 한참 저를 쳐다보고 섰다가 느즈막하게 입을 떼면서 하는 말이 그럼 윗보에서 보자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윗보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댐이 있는 그런 저수지였거든요. 그걸 윗보, 중간보, 아랫보 이렇게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윗보가 물이 많고 가장 깊은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날이 더운 탓에 매일같이 아침을 먹고 나면 꼭 물질을 하러 갔었던 터라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러자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렇게 다음날이 밝았고 아침을 먹자마자 어제 찾아온 그 여자아이와의 약속이 생각나서 오전 10시쯤 넘어서 저희 오빠와 사촌 오빠 이렇게 셋이서 함께 윗보로 향하게 됐어요. 그 오빠들에게 2차 저차 해서 어떤 여자애가 놀자고 했다. 같이 놀자라고 설명을 하고 갔는데 그 여자애가 그 저수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약속을 한 것도 아니니까 놀다 보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오빠들이랑 물질을 시작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스노우쿨은 마다하고 외할머니가 쓰시던 해녀 안경을 끼고 막 숨을 꾹꾹 참아가면서 물질을 한참 하는데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물속에서 잠수를 막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툭툭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빠들인가 싶어서 옆을 딱 쳐다보니까 어제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왔냐 기다렸다 반갑게 인사를 저는 건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엄청 반갑다고 인사를 해줬고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물질을 하고 막 놀았어요. 그래서 윗보 중간쯤 가면 작은 섬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수면 위로 모래가 쌓여 있고 나무가 조그맣게 우거진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여자애랑 앉아서 모래를 만지며 수다를 한참 떨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그 여자애와 놀고 있다가 저 멀리서 오빠들이 집에 가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손발이 진짜 쪼글쪼글 불었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한테 집에 가야 한다. 곧 점심시간일 테니까 너도 집에 가서 밥을 챙겨 먹어라. 인사를 하고 저는 물질을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고 집으로 향했고 그러고 그날 저녁 어김없이 사랑방에 있는데 또 그 여자애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와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었던 건지 몰라도 정말 반가웠고 인사를 건넸어요, 나가서.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내일 또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똑같이 오빠와 사촌 오빠들하고 윗보를 향했고 그날 역시 그 여자애가 먼저 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물질을 막 하는데 어제와 똑같이 물속에서 그 여자애가 저를 툭툭 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애가 오늘은 조개를 주우려고 한다. 같이 죽자라고 권유를 했고 그래서 막 저수지 밑에를 막 헤집으면서 조개를 주워 담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애가 알려주는 곳마다 조개가 진짜 가득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조개를 담았고 너무 물질을 하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좀 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댐길에 기대서 쉬고 있는데 그때 그 길을 지나는 낯선 두 가족이 지나가는 거였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아니었고 다른 지역에서 여행을 온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중 새침하게 생긴 그 여자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제가 댐길에 올려둔 조개 망탱이를 한참 보더니 갑자기 발로 차서 물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냥 물 안으로 빠진 게 아니라 댐길 옆으로 아래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댐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손도 쓸 수 없었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걸 발로 차면 어쩌냐라고 따지니까 발로 찬 그 여자의 부모는 그 광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 여자의 손을 잡은 채 갈 길을 가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어른들도 있고 어린 마음에 크게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어째저째 해서 다시 뭐 조개를 죽자니 체력도 남아있질 않고 이미 망탱이가 떠내려 간 터라 그냥 뭐 물질 조금 하다가 그냥 가자 싶어서 넷이서 다 같이 수영을 하며 놀았고 그 옆에 그 가족들은 막 튜브를 끼고 엄청 시끄럽게 놀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비명 소리가 빽 하고 나는 거였어요.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니까 저의 조개망탱이를 걷어찬 그 여자애가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저의 조개를 떠내려 갔던 그 작은 댐 사이에 물살에 껴서는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여자의 부모들이 놀라서 허우적대며 구조를 하려고 막 달려가는 순간 그대로 그 여자애는 물살과 함께 아래로 떠내려 가버렸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여자애는 튜브를 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살에 계속 위아래 이렇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가족들이 놀라서 부랴부랴 떠내려간 곳까지 따라 내려가서 여자애를 어렵게 건져 올렸는데 여자애가 엄청 놀랐는지 큰 소리로 어엉엉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 손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어쨌다는 거야 해서 손을 쳐다보니까 두 손가락 끝에서 물과 함께 섞인 피가 뚝뚝뚝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댐으로 빨려 들어갈 때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양쪽 벽을 잡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물살이 세서 그런지 지탱하던 손이 힘이 빠지면서 쓸려 내려갔고 쓸려 내려가면서 동시에 손톱이 다 뒤집혀서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몇몇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몇 개는 위로 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있자니 너무 혐오스럽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시야에 그 여자의 가족들 옆으로 수면 위에 반쯤 나와 있는 사람 머리가 보였어요. 그러고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그 반쯤 나와 있던 사람 머리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데려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사람 머리가 사라졌는데 그때 갑자기 여자의 아빠가 물속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면서 허적대다가 소리를 막 엄청 지르면서 발이 뭐가 걸렸어 라고 하시면서 한참 허우적댔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물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였어요. 그 가족들은 이제 난리가 났고 온 가족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는데 얼마 좀 시간이 지나서 한 약 100m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뒤집어진 채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황급히 그 여자의 아버지를 건져 올렸고 막 흔들어 깨우니까 다행히도 물을 뱉으면서 숨이 붙어 있더라고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고 딸은 손톱이 다 뒤집혀서 아프다고 울고 아버지는 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났고 그러나 그 당시에 뭐 동네 시골인 터라 119를 불러도 오기 쉽지 않은 위치였고 결국에 그 가족들은 부랴부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저희도 그곳에 더 이상 물질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에 가려고 자리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또다시 깍 하고 비명소리가 들려서 소리 나는 곳을 돌아보니까 물에서 건져 올렸던 그 여자애가 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애는 계속해서 물에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누군가 밑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심하게 위아래로 첨벙거리면서 허우적거리더라고요. 바로 그 여자의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여자애를 건져 올리려고 되게 용을 많이 썼어요. 결국에는 이제 좀 건져 올렸는데 그 여자애가 또 하는 말이 내 발 하면서 악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목을 보니까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뱉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쟤 벌 받은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그날 밤 또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세 번째인데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외할머니가 오셔서는 저의 손을 잡으면서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제 친구가 와 있다
할머니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같이 놀았고 어제도 같이 놀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오빠들한테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저 아이는 소금이 너와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도 밖에서 그 여자애가 제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고 제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제는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다급해졌고 왜 내 친구랑 못 만나게 하냐, 내 친구인데 할머니가 왜 못 만나게 하냐 막 떼를 쓰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 힘을 내며 버둥거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오빠와 사촌 오빠 언니들이 저를 꼭 붙들고 안 놓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그 여자애를 향해서 거의 가라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소금이는 이제 너랑 같이 놀 수 없다며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냥 소금이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 다른 이유가 없고 진짜 소금이가 좋아서 놀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물러날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안 되고 이승과 저승에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너도 이제 그만 이런 짓을 그만하고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이 더 심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내가 소금이를 위해서 그 여자애와 그 여자의 아빠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죽였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하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제가 생각했던 그냥 소녀였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점점 뿔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피부가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말을 하는 입도 삐뚤빼뚤 뿔은 피부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저는 그 여자아이를 외면했고 외할머니의 호통에 그 여자아이가 돌아가는 듯 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로는 제가 오빠들과 물놀이를 갔을 때 오빠들의 시선에서는 제가 자꾸만 여자아이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혼자서 계속 누군가와 얘기를 하며 물질을 하던 모습이 이상해서 외할머니에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외할머니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이 여자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래전부터 이곳을 떠놀던 아이인데 외할머니께서도 어렸을 때 몇 번 봤던 여자아이라고 하셨고 이 여자아이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예. 엄청 추운 겨울에 부모를 따라 윗보의 댐을 건너게 됐는데 댐 단을 뛰어넘기에는 너무 미끄럽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건널 수는 없어서 빙판이 꽁꽁 얼어 있다 보니까 빙판 위로 건너게 됐었는데 그때 빙판이 깨지면서 그대로 물에 빠지게 됐고 결국에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죽음이 됐었다고 해요. 어쩐지 사실 요즘 사람 같지 않게 하얀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하얀 보따리를 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마을 여기저기 나타났었고 이 여자아이를 따라 나선 애들이 몇몇 있었는데 살아 돌아오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외할머니께 나는 그 애와 친구고 나는 벌써 2번이나 같이 놀았는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할머니도 잘은 모르겠지만 조상이 도운 게 아닌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동안 데려간 애들과 다르게 저와는 진짜 친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나 대신 저의 조개망탱이를 걷어찬 여자아이와 그의 아버지의 목숨을 가져가려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날이 있은 다음날 할머니께서 여러 나물과 밥을 해가지고 저의 손을 잡고 윗보로 갔어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죄를 한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저희들끼리 강을 향해 젤을 올렸고 그날 이후 윗보 금지령이 내려져서 남은 여름 방학 동안에는 물질을 하지 못하게 됐고 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여름 방학이 끝이 났습니다. 야, 초등학교 여름방학의 물질이네, 이거 제목이.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면 굉장히 오래된 귀신인데? 아무래도 할머니도 기억하신다고 하셨고 예. 이 일로 여기저기 이제 아이들이 사라지거나 죽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연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고 오빠들의 얘기를 듣자마자 아, 걔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야 됐건 간에, 이제 네. 위험 요소가 너무나 다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는 사실상 좀 드물기도 하면서, 네네. 이게 그렇잖아요.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쁘다고 만지기만 하더라도 그 아이가 아플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손 타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가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오늘 왕소금님의 물질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고요. 아, 항상 담백하게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 안에서의 무서움은 항상 만땅이라고 좀 하기 그렇고 맥스로 네, 가득 차 있는 그런 또 왕소금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왕소금님의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겪었던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겪었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왕소금님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왕소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왕소금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왕소금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아이고, 저번에 이제 해주셨던 사연이 이야기로 또 업로드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너무 깔끔하게 이야기 잘 해주신다라는 또 평가도 많았어요. 아,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사연 사파랑 함께 업로드된 걸 봤는데 네. 너무 신기했고, 저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저도 들으니까. 이게 또 근데 이제, 보면 그게 있어요. 이게 또 사람들의 반응이 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뭐 잘 들었다고 네.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런 거 보면 힘이 나고 한 번 더 용기가 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좋은 댓글이 전혀 없고 다 좋은 댓글이랑 또 응원을 또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릴까요? 그 관리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덕분에 이렇게 또 재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너무나 또 잘 돌아와 주셨고요. 이제 앞으로 또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또 와주시면 돼요. 그냥 맞아요. 허락하는 이상, 내가 허락하는 이상, 네, 그냥 네네. 편안하게, 그래, 나 한번 더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네. 편하게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왕소금님의 오늘 이야기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왕소금이에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조금 슬프고 무서웠던 썰을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둘도 없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두 분 모두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장시간 오빠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고 오빠와 저는 2살 터울이지만 때로는 아빠처럼 평소 제가 학업으로 늦은 귀가를 할 때면 마중을 나와 있거나 뭐 배고파 하면 밥도 해주고 뭐 간식도 사주고 하물며 본인 용돈도 저한테 나눠주는 그런 자상한 오빠였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이제 21살이 되면서 군대 영장을 받게 됐고 오빠는 이제 미룰 것 없이 학업을 중단한 채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는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또 훈련을 받고 뭐 자대 배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가 자대 배치를 받고 100일 휴가를 받게 돼서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날만을 기다렸었는데 근데 휴가 며칠을 앞두고 군부대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갑자기 오빠가 훈련 중에 심장 쇼크로 쓰러지게 돼서
군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받게 됐어요. 예. 근데 오빠는 사실 평소에도 신검 1급을 받고 갔었거든요. 항상 건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는 되질 않았었어요. 갑자기 심장 쇼크라는 게.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부모님과 함께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군 병원으로 향하게 됐고, 오빠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이 되어 있었고, 근데 중환자 치고는 생각보다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족들은 안심을 하고 부모님과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이 지나서 다시 군부대에서 집으로 연락이 와서는 오빠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다시 쓰러졌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고3이어서 학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저는 집에 혼자 남게 됐고 부모님 두 분만 오빠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서야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오빠 상태가 위급해져서 큰 병원으로 옮겨져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고 보호자의 케어가 필요해서 한동안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도 부모님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고 그렇게 저는 몇 개월 동안 혼자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척분들이 저희 집에 오더니 오빠를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다렸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새로 샀던 빨간색 원피스를 골라 입게 됐는데 고모가 다가와서는 이 색 말고 다른 색 없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오빠한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어두운 컬러의 옷을 입는 게 좋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째저째 이제 내키진 않았지만 어두운 계열의 옷을 하나 대충 골라 입고 오빠가 있는 군 병원으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도착을 해서 저는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그곳으로 향해 달려갔더니 친척분 한 분이 다급하게 목소리로 소금아 거기 아니고 여기로 가야 해 라고 하시면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병동을 옮긴 건가 생각했고 그렇게 따라간 곳은 저 멀리 큰 글씨로 영안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오빠가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고 오빠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고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 순간 제가 워낙 오빠를 좋아했고 잘 따르던 탓에 충격이 클 거라 예상을 했었는지 가족들은 저에게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고 저는 그런 가족들이 무척 원망스러웠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영안실 한 곳에 마련된 유족들 공간에서 하염없이 목 놓아서 울고 있는데 그때 누가 봐도 계급이 높아 보였던 분께서 저에게 다가와서는 오빠가 동생 자랑을 많이 했었다며 위로해 주셨고 저는 오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볼 수 있다면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시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하시면서 소금이 너만 괜찮다면 오빠를 지금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보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여차저차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의논을 하시고는 결정이 됐는지 저에게 다가와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관계자 몇몇 분들과 함께 영안실로 들어갔고 차디찬 냉장고에서 오빠를 꺼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보고 싶었던 오빠와 마주했는데 평소 제가 기억하던 온전한 오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일단 너무 차가웠고 두볼이 많이 패였고 눈밑이 꺼지고 특히 군복을 입고 누워 있었는데 백가죽이 등가죽과 붙어있는 것처럼 옷이 아래로 꺼져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오빠가 모든 장기를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안쓰러웠는데 한편으로는 오빠가 장기 기증만 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바람과 기대가 있었고 오빠가 선택한 게 맞을까? 이런 선택을 하게 한 부모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오빠가 살기만을 정말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순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빠를 보내기 위한 3일장이 군부대에서 진행하게 됐는데 가족들 말로는 영안실에서 오빠를 보고 난 이후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상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하루 종일 울다가 가끔씩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듯한 행동을 하고 예. 허공에다가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먹지도 않고 계속 울다 지쳐 혼절하는 것을 반복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일들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건 3일장 마지막 날 오빠를 안장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현충원에 갔을 때였거든요. 네. 제가 그 당시 19살이었는데 꼭 어린아이처럼 흰 나비를 쫓아갔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날은 억수같이 비가 내렸었는데 그 나비를 쫓아 뛰어갈 때는 맑은 날씨였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나비를 쫓아가다가 멈춘 곳이 파여진 주인 없는 무덤 앞이었어요.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 말씀으로는 가족들이 오빠를 안장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없어져서 여기저기 찾다 못 찾고 우선 오빠의 안장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오빠의 무덤 앞으로 갔는데 제가 비를 쫄딱 맞고서는 그 무덤 앞에 먼저 와서 멍하니 파여진 구덩이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어찌저찌 해서 모든 3일장을 보내고 저와 가족들은 다시 일상에 복귀를 했지만 가족들은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는 사실상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원래도 헛것을 보고 듣는데 이 일로 심신이 미약해져서인지 점점 그 증상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시작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높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창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거나 복도식이 아닌데 누군가 지나다니거나 했고 어느 곳을 가도 평소보다 더 많은 검은 형체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결국에는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기하게 됐고 집에만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 하루는 혼자 집에 있는데 현관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군가 집을 찾아왔다면 벨을 누를 텐데 문을 두드리기에 가끔 엄마가 손에 짐이 많거나 하면 문을 발로 두드릴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인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오빠가 집에 온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그냥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온 오빠의 모습은 제가 군부대의 영안실에서 본 마지막 모습과 같았는데 군복을 입었지만 윗옷이 풀어헤쳐져 있었고 안에 입은 흰 티셔츠가 좀 엄청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은 배를 부여잡으면서 배가 너무 고프다고 했고 군화를 신은 채로 어기적 부엌으로 곧장 걸어가더니 식탁 위에 있던 아침에 먹던 남은 찬밥을 들고서 싱크대 수돗물에 밥을 말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놓여진 포기 김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맛있게 먹길래 저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저를 빼들고서 오빠 옆에 앉아서 같이 막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거든요. 어찌나 맛있던지 정신없이 먹고 그 뒤로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러고 엄마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부엌 테이블에 밥을 먹다 그대로 엎드러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깨자마자 엄마더러 오빠가 왔었다고 오빠 어딨냐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정신 차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이 엄청난 복통이 시작되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토의 양이 일반적이지 않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개어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이틀 정도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그냥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을 거라며 하루 이틀 입원 치료하고 퇴원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짧은 입원 기간이었고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셨기에 이제 손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틀 밤을 혼자 병실에 있게 됐거든요. 그 이틀 밤 동안 제 친구나 지인들이 아닌 귀신들이 병문안을 와줬어요. 밤마다 수액을 체크하러 오는 간호사 쌤 등에 엎혀온 여자 귀신이 저를 보며 아무런 말은 없고 그저 고개를 좌우로 젓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그리고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보호자분과 함께 온 할머니 귀신이 한참 저를 측은하게 보다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의 행동을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제가 심신이 미약해져서 헛걸 본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퇴원 후로도 계속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가 주변에 물어 용한 스님을 찾아가서 부적을 여러 장 써오셨고 베갯님 치며 옷장이며 가방이며 제 방 곳곳에 써온 부적들을 숨기고 붙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빠와 밥을 먹었다는 소리에 엄마는 신경이 쓰이셨는지 49제 전이니 오빠가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래서 오빠에게 밥을 지어 먹여야겠다며 갓 지은 밥과 국을 퍼서 오빠 방 책상 위에 향을 피워 함께 놓아두셨어요. 네. 근데 하지만 그 밥상을 기다리던 오빠가 아닌 다른 누군가 와서 먹더라고요. 그 형체는 약간 찢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인 귀신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슬며시 나타났고 허겁지겁 국과 밥을 막 먹어치우더라고요. 그때 키우던 저희 집 강아지가 있었는데 오빠 방을 향해서 막 짖기 시작했어요. 네. 부모님이 오빠가 온 거 아니냐면서 막 우셨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하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을 뿐 어떠한 반응도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 귀신은 마치 제가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배불리 먹었다는 듯 배를 만지면서 저를 향해 낄낄거리며 홀연히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나서 제가 방 책상에 앉아 있는데 등 뒤로 방문 너머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까 또 오빠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오빠의 모습은 마치 대학생 때 모습 그대로를 하고 있었고 평소 자주 입던 청바지와 흰 티셔츠에 베이지 체크 남방 같은 걸 걸치고 있었고 그러면서 오빠가 저더러 나와보라고 손짓을 했어요. 역시나 너무 반가운 나머지 홀린 듯이 곧장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손을 뻗어 오빠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오빠가 제 손을 순식간에 낚아채더니 다른 한 손으로 칼을 꺼내 제 팔을 그었어요. 순간 피가 났고 너무 놀라서 그 손을 뿌리치고 제 방 제일 구석으로 들어갔는데 오빠의 모습은 이미 오빠가 아니었고 두 눈이 검게 변했고 그 검게 변한 눈을 엄청 크게 뜨면서 재밌다는 데 계속 웃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그래서 문 앞에 서서는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나오라고 손짓을 계속하면서 끽끽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절을 했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께서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또 한 번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깊은 상처는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고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 피가 묻은 칼이 제 방문 앞에 그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니 많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소금이 네가 칼을 들고 죽으려고 했냐고 물으셨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오빠가 왔었다. 근데 우리 오빠가 아니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은 처음 오빠의 형체를 한 귀신이 왔을 때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병문안 온 귀신들이 이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 저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걱정은 한층 더 깊어지셨고 구술해야겠다고 수소문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거실에서 새우잠을 자는데 갑자기 주변이 시끄러워서 일어나 보니까 제 방 문 앞에 웬 여자가 2명이 서서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저거 보고 싶은데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끽끽거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 자기네들끼리 떠들더니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쟤 일어났네. 우리 본다. 보는 것 같아. 킥킥킥킥킥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털이 쏘고 등줄기 땀이 막 흥건해졌는데 안 보이는 척 켜져 있던 TV에 볼륨을 더 크게 올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옆으로 누워있는 저에게 단숨에 다가와서는 위로 향해 있던 제 귀 한쪽에다 대고 둘이서 서로 먼저 얘기하려는 듯 싸우더니 알 수 없는 언어로 TV 소리보다 더 크게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제 한쪽 귀에다 대고. 그렇게 다시 한번 혼절을 했고, 그 이후에도 두 여자는 몇 번 더 찾아와서는 제 방의 물건들을 탐을 냈어요. 이것 또한 생각해보면 스님이 써주신 부적 때문에 자기들이 제 방에는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적이 붙은 제 방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한동안 진짜 히키코모리처럼 방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부적을 써주신 스님께 저를 데려갔고, 스님의 조언에 따르면 제 눈이 너무 맑은데 헛것을 너무 보고 듣는 것이 많으니 그럴 때는 속으로 염불을 외고 반응을 하지 말라 하셨어요. 제가 반응하기 때문에 더 몰려들고 괴롭히려 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말이 쉽지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워낙 많은 편이라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엄마가 용안절에 찾아가서 큰 제사와 큰 굿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굿을 통해서 이제 빙의를 했고 죽은 저희 오빠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살고 싶다라고 했다고 해요. 아직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억울해서 못 떠나겠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엄마는 제게 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집에 남아있던 오빠의 옷가지를 태우러 가야 한다며 챙기셨는데 거기에 청바지와 흰티 그리고 베이지 체크 셔츠가 있었어요. 얼마 전 제 팔을 칼로 그었던 오빠가 입었던 그 옷이었어요. 그렇게 그 일들이 일단락 됐는데 오빠가 이곳을 아직 떠나고 싶지 않아 한다는 말에 왠지 제 곁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 신기하게도 한 몇 해 정도는 잡기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조금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딱 몇 해가 지나고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미친 듯이 제 방 창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순간 제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듯한 한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쑥 하고 심한 한기가 들더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아, 오빠가 이제 내 곁을 떠나는구나. 이제 갈 때가 돼서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울었던 것 같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도 두 눈이 퉁퉁 부을 만큼 울었고 그 이후부터 다시 검은 형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었고 그래도 이제 한 몇 해 정도는 잠깐이나마 오빠가 곁에 있었는지 아닌지 몰라도 밤이 사실 무섭지 않았고 너무 평온했고 잘 지냈기에 이제 오빠에게 좀 고맙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너무나 큰 충격과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동생을 두고 갈 수가 없었고 또 그때 몰려오는 그 귀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지켜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말을 한 얘기 외에도 뭔가 세탁실을 열었다 하면 거기에 또 귀신이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심신이 미약해져서 그 딱 그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귀신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던 귀신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래도 오늘 소금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가 다시 한번 또 그때 기억을 끄집어냈었어야 되는 건데 또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꼭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영가나 귀신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얘기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네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 왕소금님께서 또 어려운 자리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귀신이라는 존재를 안 보고 살면 굉장히 좋겠지만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또 많은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이야기였죠. 뭐 무서움도 있었지만 돌아가신 오빠분의 또 마음까지 느껴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일 것 같아요. 지켜주고 잠깐 그 힘들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지켜주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이제는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또 왕소금님 오빠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